원산 근처에 지질학적으로 골짜기가 있네? 산맥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 정기를 끊어버리는 식민 잔재다. 호남, 호서, 영남, 영동, 관서, 관북 등등 이런 용어들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역사만이 사랑해도 제가 각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 지도에 대해서 아는 척을 시작한 이유는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 지역의 지도에 대해서 아는 게 필수라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지리 영상을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나름 역사 유튜브인데 역사만이 사랑해도 이번 시간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한국의 지리에 대한 시간입니다. 한국 사건, 한국 지리건 개관 영상을 준비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얼마나 얕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깊게 해야 할지가 진짜 고민이죠. 지도 아는 척 하기라는 컨셉에 맞으면서도 한국사를 위한 지리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물과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높은 땅인 산과 산맥, 그리고 평평한 땅인 평원, 혼자 있는 땅인 섬, 그리고 튀어나온 땅인 반도가 있죠. 물은 짠물인 바다와 안 짠물인 강과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토 자체가 반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는 삼면이 바다인 땅을 반도라고 하죠. 서쪽이 서해, 남쪽이 남해, 동쪽이 동해. 쉽죠? 황해와 남해는 완만하고 낮은 바다, 그걸 이제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대륙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기 때는 황해와 남해가 모두 육지였다고 해요. 완만하고 낮아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갯벌이 발달해 있고 해안선도 복잡한 편이죠. 동해는 반대로 깊습니다. 천만 년에 걸친 지각 변동으로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었던 일본 땅이 아시아 대륙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바다가 동해예요. 바다 호수 느낌도 나요. 실제로 빙하기 때는 동해는 바다 호수였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은요, 바다 위, 바다 밖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굉장히 많죠. 한반도의 3분의 2가 산지라고 해요. 그래서 주소에도 골짜기, 곡자, 외산자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산이 많은데 특히나 북쪽과 동쪽에 산지가 높고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동고서저라고 합니다. 동쪽에 높은 산지가 많고 동해 쪽으로는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동해가 깊고요. 서쪽으로 남쪽으로 갈수록 산지가 완만해지면서 하천 유역이 형성되고 서해나 남해는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한반도의 주요 강도 동쪽, 북쪽 산지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한강, 그리고 금강, 영산강, 한국 역사에 나오는 주요한 강들 대부분이 동쪽에서 시작돼서 서쪽, 남쪽으로 흘러 내려간다. 동해로 흐르는 강도 없진 않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또 많긴 해요. 하지만 긴 강, 유명한 강은 백두산에서 흐르는 두만강 정도뿐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도 경상도에 흐르는 낙동강과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정도가 대표적이죠. 한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산맥은 마함, 낭태소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마함, 낭태소, 마천령산맥, 그리고 함경산맥, 낭림산맥, 그리고 이 세 산맥이 휘감고 있는 개마고원, 그리고 남쪽에는 태백산맥, 그리고 이렇게 소백산맥이 있죠. 딱 봐도 북쪽과 동쪽에 주요 산맥들이 몰려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때 산맥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산맥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 정기를 끊어버리는 식민 잔재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수입된 산맥이라는 개념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산경도라는 산줄기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두대간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백두산에서 시작을 해서 금강산을 지나서 설악산을 지나 지리산으로 마무리되는
보면은 한반도의 큰 산줄기이자 한반도의 척추를 바로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한 고려 시대부터 이런 개념이 있어 왔다고 전해지고 조선 영조 때 신경준이라는 학자가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산경표와 산경도를 통해서 정리를 했다고 해요. 이 산경표, 산경도는 족보 쓰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대간에서 갈라지는 정간과 정맥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한 말과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 백두대간, 산경이란 개념이 잊혀지고 산맥의 개념이 유입이 돼요. 수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한 지질학자가 원산 근처에 지질학적으로 골짜기가 있네? 라고 발표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추가령 구조국이라고 하는데 원산부터 서울을 잇는 이런 어떤 지질학적인 골짜기가 발견이 돼요. 그 이후로 남쪽에 태백산맥과 북쪽에 낭림산맥을 구분했어요. 실제로 골짜기가 있으니까 다른 산맥이다 라 이거죠. 그런데 1980년대에 이우형이라는 분이 인사동에서 잊혀진 신경준의 산경표와 산경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산악인들부터 일반인들까지 이 백두대간이라는 산경도의 개념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원래 우리나라 산줄기는 다 이어져 있는데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리려고 산맥이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민족 정기를 끊어버리고 백두대간을 태백산맥과 낭림산맥으로 끊어버렸다 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산경과 그럼 산맥은 무슨 차이냐? 백두대간 할 때의 간은 줄기를 의미합니다. 즉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큰 산줄기를 의미해요. 산경도는 산줄기를 이렇게 강의 유역을 분류하는 분수계, 수계와 연결시켜서 정리한 겁니다. 보통 수계와 유역은 생활권, 지역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조금 더 생활 밀착형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좀 더 와닿는 개념이랄까? 그럼 산맥은 뭐냐? 지리학적인 정의는 지반 운동, 지질 구조와 관련하여 직선상으로 형성된 산지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지각 변동, 지질 구조와 관련된 땅 밑에 있는 개념이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추가령 구조국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은 지질학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쪽은 10억 년 이상 된 성캄브리아대 변성암류랑 고생대 지층 등으로 구성이 됐지만 남쪽은 중생대 지층도 넓게 분포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패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경도가 맞냐 산맥도가 맞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맞고 틀리고 없습니다. 그냥 굳이 따지면 둘 다 맞는 거예요. 산경도와 산맥도는 분류하는 기준, 쓰이는 용도가 다른 겁니다. 산경도는 하천 유역과 생활권을 나누는 산줄기인 거고요. 산맥도는 지질 구조로 나누는 직선적인 산지 구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친숙한 건 산경도일 거고 지질학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산맥도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산경도는 우리나라의 지역권과 생활권을 구분하는 데 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호남, 호서, 영남, 영동, 영서, 관동, 관북, 관서 등등의 지역 구분을 산의 줄기나 하천 유역으로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호남, 호서, 영남, 영동, 관서, 관북 등등 이런 용어들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의 옛 이름인 탐진의 탐, 신라의 라. 신라시대에 죽죽이라는 사람이 중령으로 가면은 죽죽 떨어지고 추풍령으로 가면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데 중고 동정호 남쪽 지방처럼 기후 온화 농사 주읍. 지난 시간에 하천 유역 그리고 산지 등으로 생활권과 지역권을 나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호서, 영남, 영동, 영서, 관동, 관북, 관서 등등의 지역 구분도 대체로 산과 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지역을 구분하는 용어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숙한 남쪽부터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한반도 지역을 구분하기에 앞서서 삼다도라고 불리는 이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주는 원래 탐라라고 불렸습니다. 탐라가 왜 탐라로 불렸는지는 썰이 굉장히 다양해요. 전남 강진의 옛 이름인 탐진의 탐, 그리고 신라가 한반도 일부를 통일하고 제주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신라 왕이 붙여준 신라의 라를 합쳐서 나온 말이라고도 하고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한치훈이 지은 해동 역사에서는 도를 우리말로 섬이라고 하고 국을 우리나라 말로 나라라고 한다. 탐, 섭, 담 이 세 음은 모두 섬과 비슷하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말들, 이 풀이에 따르면 탐라는 결국 섬나라가 되죠. 뭔가 그럴듯하죠. 제주란 말은 고려시대 때부터 쓰인 말이라고 합니다. 건널 제자를 쓰는데 바다를 건너면 나오는 마을이라는 뜻이겠죠. 제주도 탐라도에 있던 탐라국 이라는 고대 왕국은 고려시대까지도 한반도의 왕국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실질적인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초에는 완전히 우리나라에 편입이 되죠. 탐라, 제주란 이름은 조선시대까지도 혼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경상도를 가리키는 영남이라는 말은 고개 남쪽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소백산맥을 넘기 위한 고개인 조령과 중령 남쪽에 있는 지방이라 그래서 영남 지방이라고 합니다. 조령은 경북 문경과 충북 충주 사이에 있는 고개예요. 그러니까 문경에서 새도 넘기 힘든 고개다라고 해서 문경세제라고 불렸죠. 중령은 경북 영주랑 충북 단양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신라시대에 죽죽이라는 사람이 이 길을 닦았다라고 해서 중령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고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추풍령입니다. 충북 영동과 경북 김천 사이에 있는 고개인데 소백산맥에서 가장 낮은 고개예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추풍령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평지보다는 높다 보니 한여름에도 가을바람이 부는 것처럼 시원하다고 해서 추풍령이라고 불립니다. 조선시대의 한양과 동래, 지금의 부산을 연결하는 영남대로의 주요 고개는 가운데 있는 조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은 좌로, 그리고 중령은 우로로 이용이 됐어요. 옛날 옛적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영남 선비들 사이에서는 중령으로 가면은 죽죽 떨어지고 추풍령으로 가면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데 문경세제, 조령으로 가면은 경사를 전해듣고 새처럼 비상한다 라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경상도란 말은 지역의 양대 도시였던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하나씩 따온 말입니다. 다른 도들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의 앞글자 두 글자를 따서 만든 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말이죠.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은 경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대구랑 경상북도 지역은 영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영남대학교는요 경북 경산에 있고요, 경상대학교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젖줄은 낙동강입니다. 신라시대 수도였던 경주 권역 정도를 제외하면 상주부터 대구, 그리고 부산, 김해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낙동강 유역에 있습니다.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는 외톨이, 그리고 아싸를 뜻하는 낙동강 오리아라는 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래는 다양하다고 해요. 낙동강 갈대숲에 이 장마철이 되면 오리알이 떠내려가는 모습에서 따왔다라고도 하고, 6.25 전쟁 때 낙동강에 떨어지던 포탄 또는 그 포탄을 맞고 쓰러지는 북한군을 보면서 야 저기 낙동강 오리알 떠내려간다 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은 서쪽에 있는 전라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라도는 우리가 호남지방이라고 하잖아요. 호수의 남쪽에 있어서 호남지방이라고 불리는 거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정확히 뭐지? 라는 데는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이 호수는 한반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인공저수
저수지로 불리는 전북 기임제의 벽골제라고도 하고요. 또는 금강의 옛 이름인 호강에서 따왔다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썰은요,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의 소정방이 중국 동정호 남쪽 지방처럼 기후 온화 농사주읍이라고 해서 유래됐다는 썰도 있습니다. 전라도는 고려 때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던 명칭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전주와 나주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호남 평야와 나주 평야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로 손꼽혀요.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고려부터 조선 후기까지 세수, 그러니까 세금의 3분의 1 이상이 이 전라도 지역에서 거쳤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전라북도에 있는 호남 평야의 젖줄은 망경강과 동진강입니다. 약간 그 한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곳이랄까? 이 지역은 백제시대 때부터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김제, 벽골제, 정읍, 놀제, 그리고 익산의 황든제 등등의 저수지가 많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나주 평야의 젖줄은 바로 영산강입니다. 나주 지역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강도 있고 바다와도 접해져 있어서 전남을 대표하는 도시였죠. 그래서 후삼국 시대에 후백제 앞마당을 털러 왕건이 나주까지 침공을 했었죠. 자, 그럼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는 우리가 호서 지방이라고 합니다. 충북 제천의 호수 의림지의 서쪽에 있어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금강의 옛 이름인 호강 서쪽에 있어서라는 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호서라는 말은요, 영남이나 호남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안 쓰이긴 해요. 그런데 호서 지역은 우리가 한반도의 중부 지역으로 꼽힐까요? 남부 지역으로 꼽힐까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영남, 호남과 함께 삼남 지방이라고 불렸습니다. 뭐 기후나 농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남쪽 지방, 남부 지방이랑 묶이는데 은근히 이 지역이 수도권이랑 많이 엮입니다. 지금의 수도권인 경기 지역이랑 묶여서 기호지방이라고 불렸는데, 뭐 삼국시대에는 한주, 한산주라고 불렸고 고려시대에는 양광도로 같이 불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기호지방에서 태동한 기호학파가 영남에서 만들어진 영남학파와 함께 조선 정치와 학계를 주름 잡았죠. 충청이란 말은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충청도 명칭은요,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뭐 충청도, 충공도, 청공도, 청홍도, 공홍도, 공청도, 홍청도, 충홍도, 충공도, 홍청도 등등 청주, 충주, 공주, 홍주 이 네 도시 중에 두 도시를 따면 4시 2 그리고 앞뒤가 바뀌면 2를 곱해서 4, 3, 2, 1 곱하기 2 하면은 12가 나오잖아요. 네, 이 12가지 중에 10가지가 쓰인 겁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자주 바뀌었냐? 사후적인 분석일 수도 있겠지만 한양과 가깝다 보니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기 쉬웠던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중심지가 이 충청도에 제대로 없지 않았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네 도시 모두 1905년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대전역이 생긴 대전에 모두 다 압살당하죠. 그리고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 때문에 모든 다른 도시들이 다 압살당하고.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조방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경기라는 말은 중국 당나라 때 처음 쓰였다고 합니다. 수도인 장안과 그 주변 지역을 경현과 기현으로 나눈 데서 비롯이 됐다고 해요. 경은 도읍으로, 기는 도읍을 기준으로 원형으로 500리, 그러니까 200km 이내 땅, 즉 왕의 직할 구역을 의미하죠. 물론 한양에서 200km라고 하면은 뭐 평양, 뭐 원산, 뭐 구미, 전주까지 다 포함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범위가 줄어들긴 합니다. 지역의 대표 도시 두 곳의 첫 글자를 딴 다른 도와는 다르게 경기도의 경기는 유래가 다릅니다. 우리 역사 속의 경기라는 용어가 행정구역으로 처음 사용된 거는 고려시대부터였다고 해요. 지금의 평양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지금의 평양인 서경 인근에 경기 4도를 설치한 게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수도인 개성 인근에 경기 좌우도를 설치했고, 조선이 만들어진 뒤에 그걸 따라서 수도 한성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를 설치한 게 지금의 경기도의 시작이죠. 경기 지역의 젖줄은 누가 뭐래도 한강입니다. 한강은 느낌이 한국의 강 이미지가 있어서 한강할 때의 한을 이 한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한강할 때의 한은 그 중국 한나라 할 때 이 한을 씁니다. 희한하죠? 생뚱맞잖아요. 한강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 말인 한가람에서 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에 한은 큼을 뜻했고요. 가람은 강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가람은 큰 강이라는 뜻이죠. 한자 표기 이 한은요, 우리말 한을 음자, 그러니까 다른 문자로 표기하면서 만들어진 글자고 중국의 한나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기 지역 제2의 도시라는 질문을 하면 지금은 뭐 인천도 나올 수 있고 수원도 나올 수 있고 성남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개성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성공단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한때는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기능을 했으니까요. 고려 태조 왕건이 개성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호족 출신이었죠. 개성은 소나무가 많아서 송악 또는 송도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송이 송나무가 아니라 수도를 의미하는 서울, 솔의 음차였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럼 고려시대 개성 지역의 젖줄은 바로 이 예성강이었습니다. 강폭은 한강이나 대동강에 비해 훨씬 좁은데 이 수심이 꽤 깊어서 큰 배도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무역의 중심이 됐죠. 병란도, 한국사 책을 봤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지명입니다. 병란도가 예성강 하구의 고려시대 대표적인 무역항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성을 조선시대의 황해도였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개성은요, 조선시대의 경기도였습니다. 예성강 하구가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였어요. 황해도는 우리 역사에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득보입니다. 황해도가 황주와 해주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하는데 황주, 해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황해 옆에 있어서 황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백평화, 재령평야가 있어서 북한 쌀 생산량의 70% 이상이 바로 이 황해도 지방에서 나옵니다. 황해도 지역을 부르는 별칭도 따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해, 경기만을 지나서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해서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밑은 호서, 경기도 위는 해서. 굳이 또 아는 척을 하나 하자면 황해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먹는 그 향신료인 고수를 참 즐겨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추김치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따로 고수김치를 담가서 먹었다라고도 합니다. 신기하죠? 경기도와 황해도 동쪽에 있는 강원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조선시대 문학을 배우면 정철의 관동별곡을 배우긴 합니다. 뭐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 그러니까 도지사를 할 때 지은 글입니다. 그럼 관동 지역은 강원도를 의미하겠죠. 강원도를 관동이라고 부르는 어원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고려시대에 설치된 천령관이라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북한 강원도의 회양군과 고산군 사이에 있는 곳인데, 천령관이 이 함경도에서 경기도로 오는 관문, 길목이었다고 해요. 조선시대 기준으로 치면은 강원도와 함경도와 평안도의 접경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천령관의 동쪽을 관동,
천령관의 북쪽인 함경도를 관북, 천령관의 서쪽인 평안도를 관서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는 고려시대에 이 도를 편성을 하면서 지금의 경기지방을 관내도라고 했는데, 강원도는 관내도의 동쪽에 있어서 관동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관동지방은 오히려 관동이라는 이름보다 영동, 영서지방이라는 용어가 더 유명합니다. 강원도 태백산맥의 동쪽을 영동, 강원도 태백산맥의 서쪽을 영서지방이라고 하는데, 태백산맥을 횡단하는 주요 길목인 대관령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으면 영동, 서쪽에 있으면 영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동지방은 태백산맥의 동쪽이라서 동해안의 강릉, 속초, 삼척 같은 도시가 있고요. 영서지방에는 북쪽의 춘천, 남쪽의 원주가 대표적인 도시죠. 문헌에 따라서는 이 영동지방을 관동지방이라고 하고, 영서지방을 관서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관령의 동서기도 한데 대관령의 동서기도에서 그렇다고 해요. 강원도의 유명한 아름다운 8개의 명승지를 관동팔경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관동팔경 8개가 모두 어디냐면 이 영동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관동팔경이기도 한데 영동팔경이기도 한 거죠. 별명, 별칭이니까는 좀 겹치기도 하는 거죠. 강원도는 강릉의 강, 원주의 원을 따서 강원도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강원도의 픽3는 꾸준하게 영동의 강릉, 영서 북부의 춘천, 영서 남부의 원주, 물론 철원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긴 했는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폭삭하라, 아니 북한 일이 솔직히 뭐가 중요합니까? 다음 시간에 빠르게 평안도와 함경도를 해치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평양감사 이야기, 산수갑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관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악의 귀양지였습니다. 전투를 하다가 전사한 미군이나 중공군보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들고 막 낙엽을 타고 강을 건넜다는 그 김정수? 고려시대에 천령관이라는 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 치자면 강원도와 함경도와 평안도 접경지대에 있었다고 해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인 강원도를 관동, 북쪽인 함경도를 관북, 서쪽인 평안도를 관서 지방이라고 했다고 해요. 또는 지금의 경기 지방을 관내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관동, 관북, 관서의 관을 따왔다라고 합니다. 관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관문, 경계선,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는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의 관문, 경계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함경도는 더 심했습니다. 워낙 산지가 많고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한민족보다는 말갈족과 여진족의 땅으로 오랜 기간 인식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옥저가 있던데, 말갈족이 있던데, 고려시대 윤관이 동북구성 쌓은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가문의 중심지였던 동북면, 그리고 세종대왕이 세학군 육진 개척한 데라고 기억을 많이 하죠. 함경도는 원래 함길도였습니다. 함흥의 함과 길주의 길을 합쳐서요. 그러다가 세조 때 길주가 분할이 되면서 경성의 경을 넣어서 지금의 함경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만들어지면서 조선과는 조금 달라진 광역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강원도입니다. 원래 천령관 남쪽으로만 강원도였어요. 그러니까 함흥 남쪽에 있는 원산 있죠? 이 원산은 함경도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북한과 남한이 분단되면서 북한에도 강원도를 썼고, 함경남도의 남쪽, 이 원산 일대도 강원도에 편입이 됐죠. 새로 생긴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량강도와 자강도입니다. 량강도, 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두 강이 있는 도가 바로 량강도입니다. 백두산 일대부터 개마호까지를 량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지 오브 오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험한 오지 또는 최악의 상황을 뜻하는 단어 중에 삼수갑산이라고 있거든요. 구함경도, 현 량강도에 있는 삼수군과
갑삼군을 합쳐서 그렇게 불렀어요. 조선시대 최악의 귀향지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발음하기도 쉽고 산과 물이라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는 산수갑산으로 잘못 부릅니다. 엄청 오지인데 은근히 북한에서 중요시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김일성이 이름을 알린 보천보 전투가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들고 막 낙엽을 타고 강을 건넜다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백두산도 있고 김씨 왕조와 관련된 혁명 유적지도 은근히 많대요. 그래서 량강도에는 김씨 일가의 이름을 갖다 붙인 행정구역 이름이 많습니다. 김일성 아빠의 이름을 따서 김형직군, 삼촌의 이름을 따서 김형권군, 그리고 김정일 엄마 이름을 따서 김정숙군. 김정숙? 량강도 말고 자강도도 있습니다. 자강도는 그 동네의 대표 도시인 자성과 강계에서 한 글자씩 이름을 따왔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알려진 중강진이 바로 자강도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량강도와 함께 자강도는 이 추위 오브 추위의 대표적인 지역이죠. 산전수전 다 겪은 미군과 중공군이 이 동네에서 추위에 갈려 날아갔다고 합니다. 6.25 전쟁,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미군과 중공군이 이 동네에서 싸운 장진호 전투에서 전투를 하다가 전사한 미군이나 중공군보다 얼어 죽은 미군과 중공군이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심 지역인 평안도로 한번 가보시죠. 평안도는 평양의 평, 안주의 안. 이 속담 중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지가 싫으면 아니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평양에는 감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 같은 말이에요. 수원시에는 시장이 있고 경기도에는 도지사가 있잖아요. 평양감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수원도지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쓰려면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오늘 유난히 우리말 나들이를 많이 하네요. 한국 역사에서 꾸준히 중심지역으로 거론된 게 바로 이 서북지방 평안도입니다. 논란은 있지만 고조선이 세워졌다라고 알려진 지역, 고구려의 수도와 중심지 역할도 했었고 고려 시대에도 중시가 됐었고 조선 시대에는 기자의 봉토라고 인식이 돼서 중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평양은요 한반도에서 제2의 도시 대우를 받죠. 그런데 희한하게 은근한 차별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양반이 한양 노비한테 무시받는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차별과 멸시가 폭발한 게 조선 후기 세도정치 때 일어난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에 대한 적개심도 굉장히 높았고요. 미국 개신교 일파인 장로교가 국내에서 세력을 확장한 곳도 서북지방 평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조선의 중심이었던 이 기호지방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일제강점기에 경성 축구팀과 평양 축구팀이 상당한 라이벌 관계였다고 합니다. 평안도는요 강도시 3개의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대동강과 평양, 청천강과 안주, 압록강과 의주, 봉이 김선달이 물장수를 한다며 사기를 쳤던 대동강은 워낙 유명하고 이 청천강은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에게 대승을 거둔 살수대첩이 일어난 곳입니다. 살수대첩에서의 살수가 청천강을 의미해요. 압록강은 이제 한반도와 요동 지역의 경계선이자 교용로 역할을 했었죠. 압록강 하구에 있는 의주도 국경 지역이지만은 중국과의 교역지라서 꽤 오랜 기간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은 뉴 의주, 신의주가 하고 있습니다. 평안도를 폐서 지방이라고도 해요. 역사 기록에서 한반도 서북 지역에 있는 강들을 폐강, 폐수라고 불렸는데 이 폐강 서쪽에 있어서 폐서지방이라고 불렸죠. 후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에 평안도 황해도 지방의 호족, 고구려 유민 출신의 호족을 폐서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빨리 해치워버린다고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사를 위한 한국지리 외전으로 우리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죠. 한반도 북부에 있는 만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2번 더 보세요.